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나오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길 바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한때 장중 3,0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2,000대를 회복한 지 7개월여 만인데요. 어제 개장 40초 만에 3,000선을 찍은 이후에 조금 떨어졌다가 두 번이나 더 3,000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조금 내려오면서 2,968.21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는 이제 소위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만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관이 사흘 연속,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세인 움직임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주가 시장이 호황인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지만 실물 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버블이 끼고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이 전체 GDP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제 기업 가치, 조금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비해 너무 빨리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견해도 일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있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몰리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주식시장 활성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거품이 꺼질 경우 빚을 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연쇄적인 피해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정부 정책 방향 이런 게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그러니까 돈이 좀 돌려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정책 방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는 있긴 한데 문제는 혹시라도 이게 거품이 껴 있어서 확 터져버리면 어떡하느냐, 이게 좀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빚내서 하는 것, 그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하면서 해야지. 그리고 경제를 포함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자기 책임성 분명해야 되고요. 원칙 분명해야 되고요. 네. 늘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람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류에 이제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본인도 조금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근로소득만으로는 이제 계층 이동이나 이런 게 더 이상 어려운 사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현실들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가상화폐도 요새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최근에 내려왔지만 최고가도 몇 번을 갱신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글쎄요, 폭락하는 것보다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빚을 내고 뛰어든 많은 이제 2030 세대들이 자칫 잘못 스텝을 밟게 되면은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책도 나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계대출 조이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또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대응책을 참 찾는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정부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식담보 이런 걸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로 좀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좀 위험한 행위인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네. 요즘 20대도 정말 주식 투자 많이 한다는 얘기를 좀 주변에서 좀 많이 듣던데. 버스 타고 가면 젊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자기도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여기는 어떤 20대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20대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환경이라든지 소득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사실은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물론 아닌 것 같습니다만,
위험하면 안 된다. 이 점은 좀 다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 올라왔던 내용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임산부들에게 시대의 뒤처진 인식에 바탕한 듯한 안내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임신 주기별 정보란에 올라온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임신 말기인 만삭의 여성을 향해서 요리에 서투른 남편을 위해 각종 반찬을 준비하라라거나 입원 날짜에 맞춰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과 겉옷 등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출산 들어가면 남편 뒷바라지 못하니까 네. 미리 이렇게 준비하라 이런 그렇죠. 취지입니까? 네, 반찬 준비하고 옷 준비해 놓고 가라는 거죠. 예. 1970년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앞선 임신 주기였다. 예를 들면 19주차 같은 경우에는 예. 청소, 설거지, 걸레질 등 집안일을 그때그때 하면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22주차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입던 옷이나 출산 후 입고 싶은 작은 사이즈 옷을 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그 옷을 쳐다보면서 자극을 받도록 해라. 이것도 역시 체중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해당 내용이 원래 이제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던 임신 육아 종합 포털에 올라왔던 내용을 2019년 6월에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에 2019년에 해당 내용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수정 삭제했는데 네. 이를 앞서서 옮겨갔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네. 그 서울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찾아봤어요. 네. 그때 10,000명이 넘더라고요. 네. 9천까지 포함하면 4만 명이 넘고요. 그분들 중에도 임신 출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많겠죠. 그리고 배우자도 있을 테고 예. 그분들도 이 포털 사이트 이 정보센터 안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봤으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 고치라고 했을 텐데 예. 그분들도 의존하지 않는 정보센터가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였던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았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정보를 그대로 게시를 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단순히 과거 행정부의 탓으로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상적 보건복지부가 삭제한 이후에도 삭제한 사실조차 모르고 그대로 이를 유지했다라는 게 참 이게 뭐라고 아니요. 평가를 할지 모르겠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뭘 갖고 컨트롤 C 하는 것도 그것도 나름의 선관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선관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컨트롤 C 하면 안 되는 걸 지금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2019년 6월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니까요. 아니 저는 이거를 한 사람이 정말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납득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젠더 특보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 관련된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 정책 관련된 부서. 예.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예. 문제를 인식을 했을 텐데 보지 않았거나 예. 아니면 보고도 내 일 아니다. 예.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왜 저 쳐다보세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인구 감소부터 해가지고 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문제가 되게 되면서 행정부에 사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아무리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한들 이런 근본적인 인식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일 것이며 그 예산을 쓴다고 한들 실제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설 수 있을지 이게 참 여러모로 엇박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한마디로 돈 아까운 거잖아요. 돈 아까운 거. 피 같은 세금 아까운 거잖아요. 여기 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네. 그죠. 포털 구축한다고 또 상당한 예산이 또 소요됐겠죠. 돈 세는 소리가 줄줄 들하네요. 결국.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대법원이 이른바 레깅스 몰카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단을 뒤엎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서 2심을 심리했던 의정부 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제 레깅스 몰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잠깐만 설명 다시 해드리면 2018년 5월에 한 남성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건입니다.
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 유죄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2심에서는 이를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이 논란을 빚었는데 네. 피해자가 불법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판결문에 게재해서도 논란이 됐고요. 또 판결 이유도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니었다.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고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분노도 성적 수치심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단 대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이 고정성과 연속성 등에 의해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라면서 이 불법 촬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성적 수치심으로 볼 수는 없고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층의 피해 감정을 포섭한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뉴스만 골라오셨어요? 너무 황당한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그래도 대법 판결은 바람직한 판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예. 제대로 잡힌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불법 촬영 인정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감정이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발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 또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포괄해서 인정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 뭐 어렵게 뭐 법리 동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눈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종종 드자비질하는 게 왜 째려봐. 부터 시비가 시작이 돼가지고 주먹 다짐으로 가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렇죠. 눈빛이 모든 걸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또. 네, 찍었죠. 네. 동의 없이는 촬영은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남성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레깅스나 뭐 여름에 미니스커트나 입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보라고 입은 거 아니냐, 봐달라고 입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나 편하라고, 나 좋으라고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입은 거지 너님 눈을 위해서 입은 거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발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2심의 무죄로 처음에 했던 이 항소심 판사가 제가 이번에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의정부지법의 오원찬 판사인데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60대 남성에게 역시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무죄였다고요? 네, 2심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고요. 여성의 원피스 속을 촬영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요. 이것도 대법원에서 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6년간 화장실 등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해서 300여 개의 동영상이 적발된 사람한테는 이 중에 32개만 동영상만 증거로 인정을 하고 당일 촬영만 인정을 하고 과거 촬영분은 인정하지 않아서 역시 일부 무죄 취지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또 이것도 깨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판사를 옹호를 하면서 젠더법 연구에 출신 대법관이 문제인 것처럼 공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이 1등 신문이나 오원찬 판사님이나 아니 그런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그렇게 내렸다고요? 네 같은 재판부입니다. 예. 아니 그게 어떻게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직접 전송을 했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동의가 완전히 없었으면 보여줬겠냐. 아니 그 말이 되는 얘기.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걸 비판을 했었고. 오늘 앵커님 흥분할 만한 내용을 너무 아니 흥분하는 게 아니라 황당해 갖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미 제출로 받은 휴대전화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2심 같은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네, 원피스 촬영 같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과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파기를 했었고. 아니 차라리 그건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 네. 첫 번째 거는 누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재판장으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10년에 한 번씩 자격 심사 뭐 이런 걸 판사들이 받는다고 하는데 네. 좀 문제 아닌가요? 잠깐 이 얘기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무 식사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JB 타임에서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단호히 대처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 혹시 저희가 지금 부당한 공격하고 아니죠. 있는 거 판결 판사도 네. 비판을 받아야죠. 이건 부당한 공격 아니죠? 네, 이분 저기 인권 걸림돌 판결상에 이 걸림돌 판결상 선정도 되신 분입니다. 정대환님이 허락 없는 촬영은 무조건 범죄입니다. 뭐 이런 의견을 달아주셨는데요.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상식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 세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김보엽 기자가 그동안 대신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 날 이렇게 눈으로도 이렇게 이제 거듭 이렇게 나와주셔서 2배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선 집중에 짧게나마 네.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또 벨라를 기약을 하면서 네.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